자, 이번에는 금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 금이라는 거의 장점은 일단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전쟁이 나서 달러가 없어지고 원화가 없어져도 금은 누군가나 사줍니다. 필리핀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금이라는 거는 나를 장식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 상품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금이라는 건 어디서나 전쟁이 나도 금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불러진 이름이 금의 대표적인 이름이 안전자산. 왜냐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미국이 망할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런 신용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사회라는 거는 서로 믿기 때문에 내가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만원권, 만원권 안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건데, 실질적인 예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화폐 개혁이라는 걸 몇 번 진행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이 4명이 있죠. 우리 이하나 씨는 굉장히 그 네일 아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0억 벌었어. 우리 과장님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한 100억 벌었어. 우리 강 과장은 그냥 주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있어.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야, 돈 다 가져와. 내가 새로운 화폐로 바꿔줄게. 대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딱 10만 원만 바꿔줄게. 이하나 어떻게 되죠? 좆된 거죠. 나 존나 열심히 해서 나 1,000억 벌었는데, 우리 과장님 100억 벌었는데 10만 원밖에 안 바꿔준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 전에 있던 거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쌓은 부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없애버린다. 그냥 그 이전에 너희들이 벌었던 돈은 우리 공산당에서 어디 감히 네가 부를 축적해. 우리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뿜빠이 해주는 개념이지 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생각을 버려 라고 했던 개혁을 최근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화폐를 위해서.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있는 뭐 고위 관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달러를 모으면 모았지 자기 나라 화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된 아주 슬픈 국가인 거죠. 네. 그런 뒷배경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금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북한 얘기가. 일단은 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영국이 전 세계를 뭐 이렇게 굉장히 쥐락펴락하는 굉장히 강대국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화폐를 찍어낼 때 금을 가지고 있는 양만큼 대비해서만 어떤 화폐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본위 제도라고 하는데,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유럽 국가들한테 이제 무기를 겁나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위치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금본위 제도의 그 중심 국가가 된 겁니다. 금값이라는 거를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금값이 고정되어 있어야 그 금값 대비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던 게 1온스당 뭐 20달러 정도 했다가 전쟁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 화폐량이 너무 적으니까 경제가 돌질 않는 거야. 그래서 1온스당 35불까지도 올렸었어, 중간에. 1971년도에 베트남 전쟁에서 약간 패전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게 된 거야. 저그들도 전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 옛날에는 10,000돈이었다라고 치면 이제 한 3,000돈밖에 안 남은 거야. 금이 별로 없어.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달러를 이빠이 찍어내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막 찍어냈는데 금이 없어서 돈을 못 찍어내는. 그래서 1971년도에 선포를 합니다. 전 세계에다가, 야, 앞으로 금을 가지고 있는 양 대입해서 달러를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찍을게. 야, 나 믿고 달러를 믿어. 그게 닉슨 쇼크라고 해서 1971년도에 금본위 제도가 처음으로 폐지되는, 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버리는, 이게 기축통화의 시발점입니다. 달러라는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는 1차적인 이유고, 그 두 번째 이유가 사우디 쪽이랑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기름 거래할 때는 석유, 그 우리 휘발유, 경유 이런 거 기름을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로 결제를 해라 라는 게 협의가 됐어, 사우디랑. 야, 전 세계에서 기름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뜻하려면은 기름 필요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 통용되는 유통량이 가장 많은 그 기름 거래를 달러로 하면서 달러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진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옛날에는 온스당 35불이라는 어떤 그런 금값이라는 걸 고정해놨다라고 하면 우리 이게 지금 80년도니까 71년도 막 요 뒤쯤 어딘가 있겠죠. 여기서 달러는 무제한 찍을게, 금이랑 필요 없이 우리 미국은 최고니까 라고 하자마자 금값이 폭등해 버립니다. 여기 지금 가로로 쭉 꼽으면은 내가 아까 온수당 뭐 한 35불 했죠. 근데 지금 500불이 넘었습니다. 와, 몇 배입니까 이게. 그래서 금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혀서, 금이라는 건 생산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가 힘들면 막 찍어. 달러라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는데 금이라는 거는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까 달러 대비 금값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달러 가치 하락이 금값의 상승을 오른다는. 왜냐면 최근 코로나 터졌을 때 금값이고 뭐 주가고 나발이고 다 떨어졌어요. 요게 그 코로나 터지고 하락폭인데 크지는 않죠. 전 세계가 모든 무역 거래들을 달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어떤 물건을 수입할 때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굳이 달러로 결제를 해요. 중국도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달러는 믿을 수 있으니까, 보증을 해주니까.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금값이 오르는 거는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그 상대 가치로 급등하는, 한번 급등했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 좀 보이죠.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에 투자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다른 대체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굳이 금값 찔끔찔끔 오르는 게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직 신용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달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무언의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 은행, 그 미국이라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달러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야, 한 나라에 그 큰 리먼이라는 은행이 망했는데 이제 달러도 좆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그 리먼이 무너지고 나서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이쯤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제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제한 양적 완화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바로 망해요. 우리나라 원화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을 그리스에 가져가서 쓴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다 받아줘요. 우리가 필리핀 여행 가서 10,000원을 팁으로 주면 욕을 합니다. 근데 1달러를 팁으로 주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더러운 세상이죠. 1달러보다 10,000원이 훨씬 더 가치가 큰데 필리핀 애들은 모르죠. 못 본 돈이니까. 근데 요즘에 필리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는 놈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소한 화폐예요. 그래서 금값이 급등했던 계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 달러 가치 대비 금값이 굉장히 상승했다. 난 달러도 못 믿어. 난 금이 더 믿음직해. 라는 인식이 퍼졌던 금값 초개폭등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나왔던 게 1,900불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모 대박이야. 중간에 금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금값이 폭락을 하게 돼요. 서브프라임을 거치고 나서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대형은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되죠. 아니,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2010년도 이후로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금값 조금 벌려고 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굳이 금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5, 16년도쯤에 양적 완화를 그만둬요. 이제 이 정도면 경기를 다 살렸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요. 돈을 푸는 걸 멈췄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좋아졌다. 아이러니하게 양적 완화를 멈추자마자 금값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소폭이나마. 달러 공급을 멈추자마자 하락폭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약간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터졌죠? 다들 알다시피 코 삐삐가 터지죠. 요즘에 그 질병 얘기 잘못하면 그 유튜브에서 잘려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하는 건데, 자, 우리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터지고 나서 거의 한 5, 6년 동안 돈을 요만큼 찍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대우증권 입사했을 때가 이때쯤입니다. 이거 돈 이렇게 찍어낼 때 미국 저러다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식이 겁나게 올랐죠. 물론 우리나라 주식은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오르지 않았어요. 다들 웃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은 오르지 내가 2015년도쯤에 이제 진짜 폭락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폭락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웃지 마.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응답하라 성동일이네. 나는 진짜 이때 미국도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권가를 떠난, 내가 이때부터 내가 개미처럼 일해서 열심히 돈 모자라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돼. 그치? 그때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영상 따위 안 찍죠. 그때 했었어야 돼. 그냥 내가 금팔찌 별장에서 샤워하는 것만 보여줘도 구독자 수가 느는데 왜 내가 근데 중요한 걸 잘 봐야 돼요. 최근에 금값이 급등했다는 요인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서브프라임 은행이 망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찍어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터지고 5, 6년 동안 찍었던 돈을 단 3개월 만에 찍어버려요. 폭을 보시죠, 폭을. 돈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GDP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찍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찍었어. 3개월 만에. 그러자마자 금값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지금까지 달러가 풀린 총량은 얼만데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만큼인 거죠. 달러는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풀렸던 거죠. 근데 중간에 금값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금 대비해서 아니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을 하면 이만큼 버는데 왜 달러를 투자해? 여기로 자금이 쏠렸다는 거죠. 이 자금이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주가는 회복을 했지만 실물 경기나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들 중에 옛날에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를 봤을 때 유럽 대비해서 일본 대비해서 한국 대비해서 중국 대비해서 강한 성장률이 나오고 있었고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금리까지 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890년도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던 게 금리를 2%에서 6%까지 올렸을 때예요.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가 금리를 2%인 거에 3% 올렸을 때예요. 근데 금리를 올릴 2018년 이 당시에도 그때까지 올린 거죠. 그때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상태라고 이게.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정말 위험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이 너무 강하니 금리까지 올려.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국채 금리가 뛰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도 하지만 미국의 채권까지 매수를 해주는 아주 미국 독주의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최근 10몇 년간 동안. 그래서 미국 혼자 독주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던 거고 지금 우리 미국 어떻게 됐죠? 이게 미국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게 저축이네요. 잘못 봤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긴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존나 웃긴 게. 저축이. 왜일까요? 저축이 왜 늘어나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폭락이기 때문에 돈을 지금 왕창 땡길 수 있는 심리 플러스 현금이 최고지라는 저축성 이런 두 개 플러스 그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좀 포함이 된 거죠. 개인저축이네. 근데 어쨌든 요겁니다. 왜냐면 차트가 너무 비슷해서 내가 좀 실수했어요. 계속 실업 수당 청구라고 해서 실업 수당을 청구를 해. 근데 계속 청구를 할 거 아니야. 그게 누적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2,500만까지 갔어. 우리 3억 명의 미국인들 중에 2,500만 명까지 실업 수당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소폭 조정 받았죠? 소폭 조정 받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4,000조를 3개월 만에 풀어제껴가지고 부양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 상태는 회복을 못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한 40조, 50조 정부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민주당 반대파 세력에서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니 뭐니 막 하죠. 미국이 4,000조 찍을 때 우리나라 이 100분의 1밖에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좀 정치권에서 뭐 이런 물론 내가 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좀 과하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만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업률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 그 리츠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투자자들을 한 뭐 몇만 명 모아서 내가 한 1,000억을 가지고 서울에 빌딩을 세운 다음에 뭐 상가도 내고 뭐 주택도 내고 이런 월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수익을 그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이런 거를 지수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미국 좋았어요. 예. 코로나 터지고 박살나 버렸죠. 누가 호텔 갑니까? 누가 모텔 가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이 월세도 못 낸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들어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찍어서 이 불경기를 막을 것이냐? 여기에서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는 언젠가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연준이라는 미국 중앙은행 이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그 과거에 풀었던 금액만큼 3개월 만에 풀었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막 찍어낸다 라고 했을 때 금값은 어떻게 될까 라는 관점으로 보면
금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 한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 금값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달러와 금은 공급 사이클에서 봤을 때 달러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이냐면 오늘부터 3,000조 있습니다. 자, 시작해서 그냥 버튼 몇 개 눌러서 뭐 아마존한테 1,000억 주고 뭐 애플한테 1,000억 주고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의 힘이야. 그게. 그리고 그냥 3,000달러가 있다고 치자. 실제로 화폐 발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국민한테 그냥 1,200불 그럼 한 130, 40만 정도 되죠. 전 국민한테 줘버려. 그냥 계좌에 그냥 숫자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그래도 이 통화량이 너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상대성 이론으로 금값이 상승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3조 달러를 풀었어요.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풀린 게 1조 달러 추가 예산안 지금 확정됐고요. 3분기 이게 2분기고 그리고 뭐 이제 한 4분기 올해 말쯤에는 뭐 한 6천억 달러 이렇게 좀 약간 소폭 줄어들긴 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왜냐면 이렇게 무제한 찍어내면 진짜 미국에 투자된 모든 자산들이 중국이나 이런 신흥국 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무식하게 마구마구 찍어낼 수는 없어요. 금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미친 척하고 정말 자기 나라 기업들을 전부 다 망할 생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 근데 지금 이 경기에 금리를 올리면 미국 경제 박살납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부동산 지금 개인 대출이 지금 1,700조, 1,800조가 있는데 금리 1%만 올려도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못 올려요.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전부 다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금리 차트거든요. 서브프라임에 터졌던 게 부동산 투자를 너무 심하게 금리가 마구마구 떨어지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죠. 2008년도에 이 금리를 감당 못하는 파산자들이 많아서 집값이 폭락하는데 이때 은행까지 망해버리는. 금리를 심하게 올렸을 때 경제가 다 박살났다는 거. 양적 완화를 진행하다가 금리를 살짝 올리다가 코로나 터지고 또 0%. 이 기간이 또 이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5, 6년간.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건 조금 힘들다. 근데 금값을 또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의 변수는 경제가 대공황에 빠져서 너무 힘이 들 때 오히려 달러 가치가 상승해버려요. 정말 웃기죠. 왜냐면 일단 당장 달러로 유통된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도 IMF 때 달러 빚이 많아서 다시 달러를 빌려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았죠. 근데 그런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항상 수요가 많다. 그래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대공황이 올 것 같으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금이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금이라는 게 달러 공급이 많았다고 해서 무제한 상승하는 건 아니다. 경제 충격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급증하고 금이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또 올 수가 있다고. 뭐 옛날에 IMF 때 뭐 800원 하던 게 뭐 2,000원까지 올라갔다며. 그럼 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거 달러를 안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구나. 우리가 IMF가 이때 터졌잖아요. 1997년도. 이때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비축량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미국 놈들이 달라고 막 급방 줘버리고 뭐 우리가 환율을 너무 올라가 내려가고 할 때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IMF를 겪고 나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외환보유고 순위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렇게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막 급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그 중국이 뺏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중국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 거를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중일 이렇게 셋이서 뭐 치고받고 먹거리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채권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외환 보유고가 있는 상태에서 옛날처럼 그 환율이 뭐 2,000원까지 폭등한다 뭐 이런 거는 쉽게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재력가라고 한다면 뭐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5% 정도
달러를 약간 리스크 헤지 관리 차원에서 매수를 해두는 거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 50만원, 1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달러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금 정도, 금도 약간 ETF 성격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걸 투자할 때 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금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런 지수 펀드라는 게 있어요. 금값을 연동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내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도 전부 다 지수 펀드에 관련된 거고,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은 그 값 상승에 연동해서 수익을 내주는 그런 상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작다. 내가 당장 현금화를 시킬 때 사줄 사람이 좀 빨리빨리 좀 거래가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미국 쪽 ETF를 좀 추천드린다 라는 관점이고, 최근에 은값이 또 급등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어젠가 6%인가 급등했습니다. 은값이. 보통 이런 그런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그 금값은 전 고점 대비 회복했죠. 금값은. 근데 은값은 아직 요 정도야. 야, 이 금이랑 은이랑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은값은 왜 안 올랐죠? 라는 관점에서 은투자가 최근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유명하죠. 비트코인을 어떻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가상화폐라는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종이 자산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게 지금 정책적 과제일 만큼 중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디지털 화폐라고 미국도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어떤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JP모간에서 비트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은을 매집해서 비트코인을 은값에 연동시킨 어떤 자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JP모간에 지금 은 매집량이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은값이 계속 안 올랐죠. 금값은 이렇게 오를 때. 실제로 JP모간에서 은값이 오르려고 하면 시장에서 매도 세력을 굉장히 넣어버려서 은값을 계속 눌러왔다는 거죠. 왜냐면 JP모간은 은을 싸게 많이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값 대비 은값은 오르지 않았다. 근데 이 정보가 또 시장에 막 퍼지고 있는 거죠. JP모간이 앞으로 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본위 제도,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자, 이런 개념으로 은이 있는 만큼만 비트코인을 찍자, 이런 그림을 이 친구가 그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은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고 최근에는 좀 급등을 해버렸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아직 많다라는 관점에서 금은 이미 올랐고 은은 이제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이만큼 찍어냈지만 앞으로도, 지금이 아마 7조 달러쯤인데 올해 안에 아마 9조 달러나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달러 공급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어떤 경제 봉쇄라든지 어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금보다는 달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하지만 코로나로 타격받았던 금값의 하락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서브프라임 때 그만큼 찍어서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여기서도 이만큼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값이 3,000불 간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헛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을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의미 없는 투자가 아닌, 생각보다는 의미가 있는 투자다라는 견해를 좀 넣고 싶고, 금값이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달러 가치 대비 연동해서 금값이 움직였다라는 데이터,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금이 어쨌든 떨어지진 않고 약간 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금값이 폭락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금값은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금이라는 게 좀 이거 폭락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왜냐면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게, 제가 한 전망이 100% 다 틀리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승호가 금이 올랐다? 그럼 무조건 금을 다 파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오히려 좋아. 왜냐면 어설프게 반 맞추고 반 틀리면 안 돼. 다 틀리면은 나는 엄청난 경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이제 3분기도 아니죠. 이제
한 다음 주쯤 이번 주에 합의가 됐으니까 다음 주쯤 또 1조 달러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는 또 엄청나게 공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값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값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은 또 한번 생각은 해보라 라는 거죠. 근데 금이 올라가면 올라갔어? 올라가도 떨어져도 다시 또 올라와 보니까 지금 봐봐. 그리고 떨어졌지만 돈도 다시 풀렸지만 올라왔어. 이 풀린 돈이 이걸 밑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사라지진 않잖아. 이 풀린 돈은 그대로 이제 시장에 돌고 있는 돈들인 거잖아. 한번 풀면. 그래서 걷어들일 순 없죠. 달러를 풀은 다음에 달러를 걷어들이는 정책이 금리 금리 인상입니다. 인상.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을 너무나게 심하게 찍어내면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충격을 받는 거는 투자자들을 자본 유출이라고 하죠. 미국 내에 투자되었던 엄청난 자본들이 중국이나 신흥국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미국이라는 경제 성장 자체가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에서 그걸 좌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풀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놔서 빌려줬던 돈들을 걷어들인 다음에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양적 완화라고 했다면 그 반대가 이제 긴축 정책을 핀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까지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라는 지표를 보는 게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면 모든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오르게 되면 우리도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는 자제를 하겠다. 왜냐면 옛날에 경험을 했거든. 아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옛날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고 이런 특수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몇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요 뒷배경에는 어쨌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찾았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인건비로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공산품들을 많이 생산해줬다라는 거. 원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물가가 계속 올라야 돼요. 가격이라는 게 계속 올라야 되는데 조금 오르려 싶으면은 그 후진국에서 싼 제품을 만들어주고 자 중국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인도라는 14억의 인구가 또 저렴한 인건비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미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무제한 찍어낼 것이다. 대신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무제한 찍어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찍어보니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 돈이 어떤 그 경제 주체인 소비자들이 소비를 한 게 아니고 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하고 저축을 했다는 거죠. 소비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물가는 오를 수가 있는데 소비를 다 줄였다는 거. 그게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더 찍어낼 여력이 있는 국가. 그래서 금값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물가가 안 오르니까 3조 달러를 풀었는데도 오히려 물가가 내려갔어요 최근에. 왜냐면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딱 보여줄게요. 자, 미국 수출 데이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 다 나와요 이거? 수출이 박살났어요. 미국 경제 몰락할 것 같지 않나요? 그 미국 GDP의 70%는 소비예요, 소비. 수출은 중요하지 않아.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서 수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굉장한 나라죠. 자기 나라 국민들이 빚내서 소비만 잘해줘도 성장했던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업이 급등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박살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흐름은 굉장한 소비, 대출 시스템도 엄청 잘 됐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막 빌려서 쓰고 그리고 시급도 굉장히 높고 어차피 거기는 머리 하나 자르는데도 2, 3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걔들은 소득이 높으니까 또 쓰는 것도 씀씀이도 좋고 좀 즐길 줄 알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보이죠? 이거 소비가 박살나서 소비가. 개인 지출이. 근데 급등하죠, 소비가. 근데 이거는 월별 전월에 이만큼 폭락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것이 이런 걸로 따지면은 요만큼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고 하죠. 저번 달에 너무 심하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증가폭이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7월 31일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실업수당 보조금 주는 거 있죠. 그게 마지막 7월 31일이. 물론 이번에 또 1조 달러가 풀렸기 때문에
때문에 주긴 주되 예전만큼 많이는 안 준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심각한 거는 뭐 기업들 부채 감당이 안 돼서 파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용 충격이 왔기 때문에 소비 주체들이 수입이 없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활동 자체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기차 타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비행기 자체도 안 뜨고,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죽어버려서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그래서 지금